매주 목요일 코너는요, 해문 양이삼의 종횡무진 시간이죠. 양이삼 목사님 그리고 해문 스님 두 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왜 다 우울해요, 얼굴이 근데? 딴 때와 다르게. 네, 욕하기도 지쳐서요. 힘드시죠? 지칩니다. 힘듭니다. 저는 오늘 오면서 보니까 매화가 이렇게 막 핀 곳이 있더라고요. 매화가 폈어요, 네, 벌써? 벌써. 그래서 아니 봄은 아직 오지 않았는데 아니 꽃이 먼저 피었을까? 이 시절이 수상한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많은 생각을 하면서. 시절이 하수성해서. 그래도 꽃을 알아보는 눈이 있으시네요. 저는 전혀 몰랐는데. 그러게요. 저도 못 본 것 같은데. 오늘 막 폈더라고요. 개화했더라고요. 너무 일찍 펴가지고. 근데 아니 매화는 원래 좀 일찍 피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서울 지방의 매화는 보통 개나리 필 때쯤 피는데. 나는 매화가 2월에 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요? 아니 음력으로. 지금은 구례 쪽에 구례 펴야 쪽. 되는데 네. 네, 서울에 펴서 이거 뭐가 수상한 조짐이다. 기후 재앙입니다. 기후재앙이야? 네. 또 이렇게 낭만적으로 얘기하는데 갑자기 기후재앙 얘기를 하시니. 좋은 날 얼마 안 남았어요. 예. 녹색 정의당에 가입해 보십시오. 네. 그 욕 아닙니까 요즘? 왜요? 예? 왜요? 정의당 나오면 제가 볼 때는 정의당엔 정의가 없다 이러면서 다 분노하고 있는데. 정의당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제가 뭐 남의 당을 함부로 말할 수는 없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타깝습니다. 한 주 동안 있었던 주요 현안에 대한 두 분의 예리한 논평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호주로 극비 출국했던 이종섭 전 국방장관, 현 신임 호주 대사, 별명이 도주 대사가 됐습니다. 공식 업무에 돌입하기는 했는데 호주 언론에서 좀 사실 창피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피의자 주 호주 한국 대사에 대해서 대서특비라는 게 있었거든요. 요거 혹시 아세요? 저 놀랐습니다. 아니, 왜 제가 놀랐냐면, 사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우리나라 군을 책임지셨던 분이고 아주 이럴 때 장군이죠. 예, 군 내부에서도 영향력이 있으시고 뭐 신망을 받던 장군인데, 이분이 도피를 하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고 거의 막 공항으로 뭐 잡으러 가고 본인이 도망가고 뭐 좀 개인적으로 놀랐어요. 원래 중국 병법에 총 수가 36개인데 네. 1번부터 35번까지는 대치하거나 수비하거나 공격하는 건데 그러다 도저히 안 되면 36번째가 36 튀는 건데 주랭남. 아니 도대체 얼마나 다급한 사정이 있으셨길래 35번까지의 술수가 다 통하지 않고 36번째에 도주하는 방식을 택하셨을까? 그 안에 있는 세세한 사정은 뭐 알지 못하겠거니와 튀일 수밖에 없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 뭔가 뒤에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 흥미진진하게 이 사건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일단 이게 총선에도 영향을 줄 뿐더러 총선 이후로도 그렇고 또 어찌 보면 대통령의 여러 탄핵 사유가 있지만 아주 중요한 주요한 탄핵 사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왜요? 도피시킨 거 아닙니까, 범죄자를? 다 우리 예측하고 있잖아요. 범인 도피죄의 공모자다, 대통령이. 뭐 대통령실에서 전화했다면서요. 그걸 지금 밝히지 못하고 있는 그건 것도. 직권남용이고. 그렇죠.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도. 네. 뭐 그분 목소리인지 그놈 목소리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못 밝히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호주에서 우리 교민들이 지금 시위하고 막 이러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 시위를 주도한 분을 제가 알아요. 목사님이시거든요. 네, 한준희 목사님이라고. 하여간 목사들이 시끄럽게 합니다, 세상을. 다들 깨어 있어서 그렇죠, 뭐. 네, 근데 네. 그분이 뭐라 그러던가요? 뭐 따로 연락을 드리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그분이 워낙 의식이 있고 깨어있는 분이시거든요, 정말. 그래서 지난 호주 갔을 때 한번 뵙고 여러 이야기 나눴는데 아마 호주 시드니에 있는 교민들이 제가 볼 땐 끝까지 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렇게 열심히 끝까지? 예, 이분들 보통 분들은 아닙니다. 예, 그냥 넘어갈 분들이 아니에요. 끝까지 아마 할 것 같아요. 실제로 뭐 버스 대절해가지고 캔버라까지 가셨다고 그러니까 저는 하니까요. 이번 정부가 좀 악수를 뒀다. 네. 굳이 그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면서 그렇죠. 결국 사람들을 가만히 못 있게 만들어 버렸다. 네. 오히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이 들끓고 일어날 것이고 이게 도화선이 될 것이다.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한준희 목사님과 함께하는 몇 분들이 제가 가서 이제 식사도 하고 그렇게 한번 뵀는데 이분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크신 분들이고 또 옛날 지난번 세월호 때도 시위 막 함께 하시고 이런 분들이신데 제가 볼 때는 좀 골치 아플 거다. 그리고 호주는 시드니는 뭐 언론
우리 한국에서처럼 뭐 이렇게 언론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 시위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몇십 명이 모이는 것도 엄청나게 큰일이라 호주에서는. 네. 그래서 그 언론에도 호주 언론에도 보도가 된 것 같은데요. 예, 잘하면 돌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뭐 스님들은 이렇게 조직적으로 뭐 안 합니까? 거기는 호주는 스님들이 안 계셔서 그런가요?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그렇게 뭐 정치적인 일에 이렇게 나서가지고 하는 경우는 호주에서 아마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목사님들이랑 좀 다르네요. 예, 뭐 아무래도 뭐 세상하고 인연 끊고 사는 세상 일에 적극적으로 하는 게 뭐 이렇게 그 큰 이해관계가 걸리지 않으면 뭐 힘들겠죠. 아마 조계종에서 가장 크게 결집해서 정치적인 목소리를 냈던 건 지난 대선 때 정청래 의원이 발언해가지고 봉이 김선다고 발언하고 민주당 욕하면서 엄청나게 모였던 거 3,000명 이상. 승려들이 모였는데 그게 아마 제일 컸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때 그 사찰 돈 받는 것 때문에 서로 그렇게 오해가 좀 있고 뭐 얘기가 돼가지고 그런 활동을 하시는데 그게 가장 큰 모임 집회라 그러면 지금요 이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생각해야지. 네, 가만 보시면요 지금 종교가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습니다. 냉정한 현실이에요. 냉정하게? 네, 냉정한 현실입니다. 뭐 카톨릭이라고 제가 남의 종교 얘기니까 잘 안 하려고 카톨릭은 하는데 좀 괜찮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려져 있죠 대부분. 내가 흥분해졌어 네, 지금. 그런데 제가 이제 저와 아주 가까이 지내시는 우리 해방신학연구소 김군수 소장님이라고 계세요. 그러면서 제가 한번 소장님 이제 기독교 개신교 큰일이라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신 거예요. 목사님 저랑 내기합시다. 카톨릭이 먼저 망하나 개신교가 먼저 망하나. 어머나 그분 왜 그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 개신교는 자범이고 카톨릭은 조직범죄자들이라고. 왜 갑자기 그런 역사적으로 보면 뜬금없이? 실제 그렇죠. 네, 그런 측면이 있고 우리가 이제 그 좀 착시가 있습니다. 카톨릭에도. 그래서 남의 종교 얘기 잘 안 하는데 괜히 욕먹을 것 같은데. 여튼, 하지 마세요. 아니 괜찮아요. 정의구현 사재단이 있어요. 네. 정의구현 사재단 때문에 이분들이 실제 우리 시민들 편에서 아주 중요한 이슈들 이렇게 앞에 서 계시잖아요. 우리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그분들은 소수예요. 전체에 비하면. 좀 비슷합니다. 모든 종교들이. 그렇죠. 네. 정의권 사재단 정말 활동 열심히 하시고 목소리를 그냥 잘 내주시는데 저는 좋아합니다. 네. 네. 총선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논란이 되는 공천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공관위가 5.18을 폄훼한 도태우 후보, 돈봉투 의혹을 받고 있는 정우택 후보 재심하고도 공천 유지했고요. 더더군다나 저는 이 말이 기분 나쁘더라고요. 도태우 후보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다. 내가 살펴봤는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천이었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런 발언을 막 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우리랑 똑같다는 거예요. 뭐 너네는 그런 수준의 국회의원을 가져야 된다. 뭐 이런 뜻이에요. 뭐예요 이게? 저는 이제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욕하기도 지치기 때문에 좀 다른 각도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당사자들이나 피해자들에게는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한편으로는 이 정부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만약에 이 정권이 자신들의 뜻과 달리 연극을 해서라도 정치를 잘 해버렸으면 그러면 우리나라에 실은 뭐 지금 제대로 된 보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보수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얻었으면 네.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가 더 어려워졌을 수도 있겠다. 지금 이런 형국은 이번 총선을 통해서 나라가 좀 새로워지게 되는 지난 정권에서 하지 못했던 것, 놓쳤던 것을 그나마 한 번 더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닌가. 이번 총선에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우리 시민들이 엄청나게 지금 분노하고 있고 지금 뭐 길거리로는 많이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는 짓에 비해서 정권이 하는 짓에 비해서 왜 그럴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지난 정권에 대한 실망감과 함께 이제는 길거리보다는 내가 투표로 심판하겠다. 이제 이런 측면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선거가 뭐 잘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도 시민들의 분노의 표심이 많이 나오게 된다면 이제 이 정권도 심판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는 분기점이 될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아주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당하고 계신 분들에게 너무 죄송한 얘기지만 항상 값은 치러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하니까 국민들이 상황을 좀 제대로 파악하고 뭐가 문제인지 알게 되고 그쵸.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그 친일파들 지금 보십시오. 다 스물스물 기어 나오지 않습니까? 뭐가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일본 가서 살지. 그러니까 이걸 보면 제가 볼 때 우리 국민들이 그래도 이건 아니지 이러실 거라고 봐요. 그래요. 예. 우리 스님 어떻게 보세요? 도태우 후보는 그 제가 아주 인상적으로 그 몇 년 전부터 보고 있었던 분이에요. 이분 사상가예요. 제가 왜 이분을 기억하게 됐냐면 보통 사람들은 잘 기억하지 못해 2021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가 남한에서 출판됐어요. 네? 우리나라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보문고에서 팔았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그 김일성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가 이적 표현물이기 때문에 출판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논란이 일어났는데 네네. 그 당시 국민의힘에서 정식으로 논평을 냈는데 뭐라고 냈냐면 그 이적 표현물이기는 하지만 이제 우리 사회가 성숙했고 이거를 보고 친북 종북이 될 사람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자유로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 이미 정식 논평으로 거기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다라고 했고 대표적으로 하태경 의원이 목소리를 내서 이걸 가지고 국가보안법 처벌 운운하는 것은 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공식 논평을 내었는데 네. 시민들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정신 차리게 얘기하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이 세기와 더불어가 한국에서 출판이 돼? 대한민국에서 이거 안 돼 한 그 열혈 21명의 시민들이 법원에 판매중지 가처분을 냈어요. 네. 출판사를 상대로 그때 소송을 대리한 그 소송 대리인 변호사가 도태우 변호사입니다. 근데 그때 재판부에서도 이거는 비록 이적 표현물이라는 판례가 있지만 세기와 더불어가 여러 나라에서 출판되었고 또 통일부라든지 대학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건 판매된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가 있지는 않다라고 해서 그 판매 중에 가처분해서 기각 처분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그 책 정도는 괜찮다. 네, 논평을 우리나라가 이 정도의 사상의 다양성은 존중해줘야 된다라고 논평까지 냈는데 네. 거기에 반해서 안 된다. 이런 네. 책 내면 안 된다고 막 앞장서서 했던 사람이 도태우라는 얘기죠. 그 사람들의 이제 변호인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공천이 됐죠? 야, 그러니까 신기하네. 사상가죠. 이분은 국민의힘보다 훨씬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국민의힘이 진짜 다양하게 포용력이 넓군요. 예, 이거 아니 그 공천 처리하지 않는 그 이유를 대면서 여러 가지 다양성이 존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때 그 다양성이 지금 그 세기와 더불어 출판에 대해서 판매 중에 가처분 사례에서 나오듯이 국민의힘보다 이분이 훨씬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네. 예, 극우. 그러니까 이제 그쪽 극우적인 훨씬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다양성이 맞죠. 네. 그런데 이분은 비록 사과했지만 아마 그 상황에 몰려서 한 사과이지 앞으로도 계속 이런 발언이 계속 아마 그 사상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올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비겁하지 않습니까? 사상가가 왜 사과를 합니까? 그러니까 사과하면 안 돼요. 원래 사과하면 안 그러면 되잖아요. 확신범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네. 일단 이제 공천 받으셔서 돼야 되고 이 도태우 후보에 대해서 또 하나 놀라운 거는 이분의 후원회장을 맡고 계신 분이 있어요. 전 국민이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누구요? 소설가 이문열이에요. 이문열. 이문열 소설가가 그 젊을 때는 이제 아주 고뇌하는 청춘에 대한 그 묘사라든지 그런 주제로 많은 잘했죠. 소설을 썼고 80년대에 네.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작가인데 이분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평양에 월북하셔가지고 고위직을 지냈는데 네. 그게 이제 그 뒤에 이제 어떻게 북에 대한 생각이 변하면서 아주 극우 쪽으로 돌아셨는데 전향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전향이라기보다도 원래 좀 그러지 않았을까. 아버지가 미워가지고. 네, 그런데 그 이문열 소설가로부터 소설을 아마 사사받았던 걸로 해서 문학동네 정식으로 등단한 작가예요. 네, 도태우 후보가. 도태우 후보가? 네. 네, 그래가지고
전 읽어보진 그럼 않았습니다. 변호사 아닙니까? 맞아요. 원래 맞아 변호사요. 등단을 먼저 하고 아마 변호사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아주 재주가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앞으로 본인의 그 사상을 유려한 필치로 여러 번에 걸쳐서 아마 그 펼쳐냈을 걸로 이렇게 기대하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찾아봐야 되겠는데 도태우 더 그런 정말 이런 정보에 대해서는 아니 네. 그 제가 이제 듣기로는 변희재 대표의 전 변호사였다고 해요. 네. 그런데 변희재 대표가 모 방송에 나와서 그 폭탄 발언을 했어요. 증거도 있다 이러면서 제보를 받았다 이러면서 유영아가 공천을 받을 때 1+1을 주문했다. 그랬- 예, 그 얘기 들었어요. 예. 예.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도태우 변호사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예, 그러니까 이제 주문을 받았으니까 오더를 받았는데 그 오더를 어떻게 취소하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아니 그리고 이분이 지금 경선에서 이기셨어요. 예, 뭐 이렇게 낙하산 공천이 된 게 아니라 경선에서 이겨서 이제 후보가 되셨는데 아마 국민의힘에서 이 도태우 변호사 문제로 아마 많은 그 생각이 있을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도태우 후보에 대한 공천을 재검토해달라고 공관이 보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말빨 안 맞추고 다시 살아가지고 오는 거 보면 아 이분 그 내 사상을 지지하고 계신 국민의힘 내부에 많은 세력들 또 그리고 공감하는 사람들이 비교적 많기 때문에 예, 아마 활약이 저는 기대되고 있습니다. 도태우 변호사는 대구 중남구에 공천이 됐는데 임병헌 현역 의원을 꺾고 대구 중구 남구에서 지금 현재 국회의원 되려고 선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태우 변호사가 그러니까 되게 세군요. 말하자면은 그렇지 않은가요? 그러니까 가끔씩 이 한동훈 솔직히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도태우의 공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올렸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뭐 눈높이 맞으니까 괜찮다라고 하는 거는 좀 창피스러운 일이거든요. 한동훈 입장에서는. 그렇겠죠. 그런데 이거는 결과적으로 도태우가 한동훈보다 세다라든가 뭐 내지 뭔가가 있다는 그러니까 뭔가가 거잖아. 뒤에 얽혀 있는 배경이 뭐가 있는 거죠. 있지 않으면은 네, 이런 네. 결과가 나오긴 쉽지 그러니까 이게 않겠죠. 그 국민의힘 내부에 이렇게 존재했던 거기도 개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만원부터 시작해가지고 5.18 때 뭐 광주는 김일성의 지령에 의해서 광주가 일어났다는 그 전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계보가 있어요. 80년대부터. 그 계보들의 생각을 대변하는 사람 지금 존재하지 않는데 도태우 변호사가 그 북에 대해서 가장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 지지를 받고 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력도 특이해요. 이분이 딸만 4명을 두고 있는데 그 대구에서 계속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오. 서울대학교 공업화학을 전공하다가 중퇴하고 다시 국어국문학과를 전과를 해가지고 네네. 학사학위 취득한 다음에 사법시험에 붙은 거예요. 예. 유능하신 분이. 그러니까 1987년도 학력고사에서 네. 나랑 같은 학력고사 맞네. 대구 경북 지역 전체 수석을 했고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공업화학과 입학했으나 자기하고 안 맞는다 그래가지고 서울대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로 전과를 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발루아의 환영이라는 책, 1993년도 그걸로 문학동대에서 등단했을 거예요. 발루아의 환영이라고 하는 소설을 써가지고 당선이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정치학 분야에 이제 발을 담가가지고 서울대 대학원에서는 정치학을 공부를 했고요. 그러다가 법학 공부를 또 시작을 해서 2009년도에 사법시험에 이제 합격을 하고 연수원을 수료했죠. 나보다 늦네, 이 사람이. 말 내리셔도 되겠네요. 나이도 저보다 한 살 어린데 저보다 느리네요. 어쨌든 이 연수원도 후배네. 어쨌든 이 사람은 보수 성향의 변호사 단체인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 연대에서 활동을 했고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단으로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보수적인 견해를 널리 퍼뜨리기 위해서 보이스 오브 네이션즈, 본 뉴스라고 하는 유튜브로 채널을 개설을 했고요. 최순실 태블릿 PC 조작서를 지속적으로 주장을 했고, 이건 변희재 씨랑 그래서 변희재 똑같네. 같이. 그래서 변희재랑 그래서 변희재랑 같이 하는군요. 예.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법적 행동을 취했고요. JTBC 기자들도 고발했고요. 근데 그 고발이 각하가 되고 나니까 또 뭐 항고도 하고 별걸 다 했습니다. 끝까지 어쨌든 좀 싸우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무죄 주장, 문재인 대통령을 여적죄로 고발, 엄청난 극우적인 활동을 많이 했고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승리를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야, 단순하지 않아요. 그 행적이 일관된 사상가예요. 단순하지가 않네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뭐 사과한 것은 이제 상황에 의해서 사과한 것이지 실제 생각이 뭐 바뀐 거라고 생각하지 배지 않아요. 달고 그렇죠. 싶어서 그런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 말씀 이제 그 변호사님 말씀하는 거 듣다가 보니까 대구 출신이고 대구에서 1등이었다.
이게 지방에서는 엄청 큽니다. 아, 그래요? 지금 예를 들면 원희룡 제주도, 장관. 그분들 수석이죠. 네, 제주도에서 전국 1등이었다지 않습니까? 왜 공부들을 잘해? 아, 진짜. 그러니까 쓸데없이 공부만 잘하는 인간들이 있죠. 그런데 제주도의 분위기는 뭐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원희룡이 제주도에서 우리를 대표할 만한 인물 아니냐. 대통령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분위기들이 제주도에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뭐 그가 어떤 지향을 가지고 있는 이거보다는 그래도 1등이었잖아. 이게 커서 제가 볼 때 그래서 대구에서도 공천을 쉽게 받을 수 있었나, 아니 저기 경선에서 이길 수 있었나 보네요. 그래서 이 도태우 후보는 그 2021년에 분위기는 문재인 대통령 때니까 네네. 이제 뭐 남북 문제에 대해서 좀 유화적인 여러 가지 조치가 있었을 상황에서 세계화 더불어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출간이 되게 되는데 이거에 대한 대리를 맡으면서 목소리를 높였던 분이기 때문에 근데 결국 패소한 셈이죠. 그렇죠. 패소했죠. 네, 패소했는데 그 모든 종류의 법적인 활동을 다 패소했어요. 네, 패소했어요. 다 패소했어요. 다 이긴 건 없어요. 그렇지만 일관되게 묵묵히 패배의 길을 계속 걸어가지고 한동훈 장관이랑 한동훈하고 똑같네, 한동훈하고. 한동훈 위원장도 다 패배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일부러 패배하고 뭐 실수로 그러니까 패배하고. 이 패배의 길을 묵묵히 걸어간다는 데서 저 아직 도태우 후보를 높이 사고 있습니다. 패배하는 거. 근데 이번 결론도 그래서 패배로 이어지지 않을까. 아니, 그러니까 근데 뭐 이번에 당선될 거예요. 이 동네 워낙 그래서. 그러게요. 사상가이긴 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무능하네요. 계속 지는데 변호사가. 그러니까 이게 똑똑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올바르지 않은 사상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방향성을 잘못 잡으면 망가진다. 이게 지금 우리들이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화제를 돌리겠습니다. 대통령이 신년 업무 보고를 민생 토론회로 대체한다면서 참 정말 너무합니다. 지난 1월부터 전국을 돌며 민생 토론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19번째 했잖아요. 20번째 했잖아요. 20번 된 거 아닙니까? 예, 선거운동하고 있는 거 솔직히 노골적으로 선거운동 같아요. 왜냐면 지금 천조 풀었어요. 천조. 네, 네.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국토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비행기 고도 산림 군사시설 다 지금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놓은 그 KB 카드만 원하는 데 다 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뭐 진짜 60, 70년대, 70, 80년대 개발 시대의 논리를 그냥 계속 가지고 있는 것 무슨 같은데. 막걸리 고무신 선거 같아. 네. 그리고 국가도 그냥 다 개발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원하는 거 다 개발해 주겠다. 케이블카 달아주고 뭐 심지어 군부대도.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천조국 하잖아요. 미국을. 그런데 야 우리가 이렇게 천조국을 달성하는구나. 아니 지금 돈 어디서 나서 천조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600조 세수도 지금 못 모자라가지고 해가지고 지금 모자라가지고 지금 도로에 어제 이제 제가 아는 이제 군목 동기 목사님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갈비뼈가 부러졌어요. 어머나. 왜 그러냐 그래봤더니 자전거 도로가 끝나는 데서 도로하고 연결되는 데가 이렇게 조그만 홀이 있었나 봐요. 싱크홀까지는 아니더라도 포토홀이라고 하나요? 그게 홀이 있어가지고 바퀴가 들어가는 바람에 넘어져 가슴 이게 다친 거예요. 어머. 그래서 제가 그거 다 윤석열 때문이에요. 몰랐어요. 그랬더니 요즘 도로에 그런 데가 많아요. 빵꾸난 데가 많은데 그거 돈이 없어가지고 못 고친다는 거니까. 고쳐지질 않아. 네.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놓고는 무슨 놈의 천조를 어디서 만들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 이거는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행입니다. 예. 다행이라고요? 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행이다.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시민들이 깨달을 수 있겠죠. 문제는 호남은 아직도 안 갔다니까요. 19번, 20번 가는데 네. 호남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요. 호남. 표 안 나오니까. 아마 총선 전에 임박해서 가시겠죠. 근데 이 민생 토론회 대통령 쭉 순회하시는 거 보면서 느끼는 게 딴 사람 같아요. 이 윤석열 작년에 윤석열과 금년에 윤석열은 다른 사람인 것 같은데 뭔가 신났어. 네, 뭐 굉장히 부드러운 미소를 머금으시고 이 지역 문제를 내가 해결했다고 적극적으로 국민과 소통하시고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시는 모습은 좋은데 그 좀 내용이 너무 지나치게 허황된다고까지 말하기는 그렇지만 뭐 너무나 많은 선심성 정책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는 알겠는데 좀 너무 지나친 과장이 좀 섞인 거 아닌가 하는 우려스러운 마음은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에서 계속 해왔던 발언들이
어쨌든 실현 가능한 것이어야 되는데 실현 가능하지 않은 이상한 것들이 너무 많다. 예를 들면 군사보호구역 해제 문제 같은 경우 네. 또 나는 하늘의 두 쪽이 나도 내가 말한 건 지킵니다 막 이렇게 말을 하고 다녔지만 언제부터? 한 번도 우리는 그걸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을 의심하고 있는데 지금 해무스님이 대통령의 이 발언을 조금 지적하고 싶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네, 그 대통령 발언 중에 저는 뭐 굉장히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이 그 군사시설 뭐 1억 평 해제하는 이게 무슨 소린가? 아니 지금 북의 사주를 받지 않는 이상 어떻게 군사시설 보호를 1억 평 역대 최대 규모로 했는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그 주목하지 않고 논점을 정확하게 하지 않는 게 나는 우리나라 통일된 줄 알았어. 아니 2023년 12월에요. 국방부가 3개월 전에 이거 군사시설 보호구역 이게 그 해제한다고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근데 해마다 이제 총선 앞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이제 조금씩 풀어주긴 하는데 국방부에서 그럼 논평을 낸 지 3개월 만에 이 대통령이 직접 뭐 역대급 최고로 하는데 그 자세히 제가 놀래가지고 봤더니 그 중에 반이 서산 공군기지, 서산 네. 비행기지 근처에 있는 건데 제가 한번 그 서산에 간 적이 있어요. 서산에 그 사단장님이 한번 네. 초청해 주셔가지고 간 적이 있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거기에 우리나라 공군 F-16인가? 그러니까 거기에 다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단장님이 하는 말이 이거 제가 말해도 군사 기밀을 노출하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 서산에서 유사시에 그 F-16이 출격해가지고 평양까지 가서 공격하고 돌아오는데 10분 안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예? 마하로 달려가기 때문에. 네. 마하로. 그래서 그분이 그 말 끝에 이 서산이 평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고도 제한 구역이라서 높은 빌딩이 없다는 거예요. 갔다가 빨리 돌아오기 때문에 불과 5분 안에 갔다가 5분 안에 돌아온다는 거죠. 평양까지. 네. 근데 거기다가 마하로 날아갔다가 마하로 돌아오는 그 지점에다가 군사보호 구역을 해제해가지고 고층 빌딩을 올리면 아파트 지어주겠다는 거죠. 아파트 지으면 마하로 날라오는 전투기가 그걸 어떻게 피하라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아무 생각이 없는데 제가 이제 비록 군종장교 출신이긴 하지만 공군에 9년이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이게 얼마나 허황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가. 그 예를 들면 그 군사 정보라든지 이런 것 갖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옆에다가 아파트를 높이 지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위에서 다 망원경 가지고 보고 이렇게 하면 정보 누출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 혹시 광주공항 가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광주공항에는요 비행기를 탈 때 이륙할 때 창을 다 내리라고 합니다. 네. 보통 비행기 못 어떻게 보게 합니까? 하려고 그러죠, 사람. 그렇죠. 비행기는 보통 창을 다 올리라고 그러거든요. 착륙할 나갈 때, 때는. 예, 예. 근데 내리라고 해요. 왜냐하면 지금 지방에 있는 대부분의 그 공항들, 활주로들은 공군 부대의 군 시설들을 이용하는 겁니다. 민간에서. 그래서 그게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다 내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스님 말씀하신 거 외에 이 군 시설에 대한 정보 누출 이것과 관련해서도 만약에 그렇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예, 이 서산의 그 공군 그 비행장 이 보안을 어느 정도로 지키냐면 저 보고 오라 그랬는데 주소를 찍어주는데 거기를 안 찍어주고 맵이 안 나와요 그게. 그래가지고 뭐 어디 있어서 무슨 식당 앞으로 오라 그래가지고 거기 가면은 이 부대에서 나오신 분들이 기다렸다가 차를 바꿔 타고 이제 들어가는 시스템인데 아니 거기에다가 고층 건물을 짓고 그걸 개발하고 민간공항을 설치해가지고 그걸 한다는 게 저는 이게 야 아무리 그래도 뭐 저게 말이 되는 건가? 그러네. 간첩이거나 말 그대로 통일을 이루거나. 아까 통일된 줄 알았다니까 나는 진짜. 난 내년에 통일되는 줄 알았어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거기 우리나라 공군의 주력이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 고층 건물을 짓고 거기를 개발해서 뭐 민간 공항을 설치해가지고 그거를 한다는 건 난 이거는 진짜. 근데 왜 그거를 대통령이 또 발표하고 있는지 국방부 장관이나 그러니까요. 공군참모총장 어디로 대통령님이 가고. 왜 그런 거 그- 게다가 디테일도 하나도 없어요. 더 중요한 건 디테일이 없어요. 그건 이게 제가 볼 실현 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 그걸 한번 하면 좋겠어요. 그 테스트, 대통령의 선심 테스트에서 그 종이를 줘서 얼마 어디다 지역에다가 주기로 했는지를 다 적어봐. 적어봐 그러면 과연 적을 수 있을까?
제가 볼 땐 못할 것 같아요. 못해요. 뭐가 뭔지도 모를 기억도 거예요. 못할지도 기억도 몰라요. 못할 거예요. 자, 두 번째 마지막 요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어쨌든 민생 토론을 좀 많이 하고 돌아다니고 계시고 호남은 절대 안 가지만 경기도는 많이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기도 지사가 중요하지 않아요? 네. 대통령이 혼자 그걸 할 수도 없잖아요. 그냥 말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경기도 지사하고 뭔가 어느 정도는 조율이 좀 이루어져야 7번인가 되는데 했다는데. 네, 한 차례도 초청이 없었대요. 김동연 지사가 매우 어이가 없다고 지금 그래요. 오히려 대구에서는 홍준표 시장을 불러가지고 했는데 그쵸, 네. 김동연 지사는 한 번도 안 불러줬대요. 왜 이러죠? 김동연 지사는 피의자도 아닙니다. 우리 대통령 피의자 알려져 있어가지고 겸상도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안 할 거니까 괜히 불러다가 할 거 뭐 있습니까? 어차피 쇼인데. 아, 그래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어차피 할 것도 아닌데 저거 군사시설 서산공항에다 어떻게 건물을 세웁니까? 그거를 믿는 사람이 바보 되는 세상이 될 건데. 그리고 이런 생각은 들어요. 이 또한 참 한편으로 보면 잘하고 있다.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게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동종 교배는 망한다. 지금 자기 편만 어떻게든 자기 편, 자기 좋아하는 사람,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데리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치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정치는 나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을 데리고 와야 이기는 게임이 정치인데. 그렇죠. 예. 그 기본도 모르고 거기다가 야당이니까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당이니까 안 데리고 7번을 하는데도 한 번 형식적으로라도 하겠어요. 이제 웬만한 멀쩡한 사람 같으면. 참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근데 저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김동연 지사하고의 그 면담 혹은 그 김동연 지사를 불러서 같이 하다는 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김동연 지사가 원래 부총리 시절에도 예산을 기획하고 예산을 배분하시던 분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얘기 들어보면은 다 말이 안 되는 얘기해서 혹시 자제력을 상실하시고 언론 앞에서 한마디 하면은 일파만파이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김동연 지사를 절대 그러네. 부르지 않을 겁니다. 또 그런 디테일이 있었네. 아이고, 진짜 걱정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아리백도 사실 문제입니다. 지금 다루진 않고 있지만 맞아요. 아리백 네. 이번에 그 아리백으로 생산되지 않은 물건들에 대해서는 받지도 안 되지 않는 않습니까? 그 수출도 안 된다는 건데 지금 원전 또 새로 지은다고 막 그러잖아요. 도대체 막 거꾸로 가고 사회 세계를 알지도 못하고 거기에 또 지적을 하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모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대답한다니까요. 그렇죠. 그때 그랬잖아요. 모르면 어떠냐고. 네, 그리고 말이 아니 되냐고요. 대통령이나 그 밑에 그 비대위원장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아유, 그러니까 나는 그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대통령이 그렇게 말한 거는 이해를 했어요. 그래도 그 어느 정도 그동안의 행적을 봐가지고 행동과. 너나 비대위원장마저 그런 식으로 얘기할 줄은 진짜 꿈에도 몰랐어요. 근데 이런 상황이니 이번에 돌아다니면서 민생 토론한다고 하면서 이것저것 해준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하나도 사실은 좀 믿음이 안 가고 정말 저게 진심으로 하는 말인지 아닌지 사람들 괜히 현혹해가지고 뭔가 좀 희망 고문만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배째라 나 모르겠다 이렇게 나가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술 먹는 거 외에는 진심이 거의 없는 분이라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종교 지도자와 종횡무진 질문하고 가르침을 얻어보는 그런 시간. 오늘 지금까지 해문 양이삼의 종횡무진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